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호와 돈 맥클린의 노래 윈센트에 대한 자료들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도요. 특히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20년 전에는 그냥 아름답게만 들렸던 노래가 왜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냐는 그 질문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감상이 변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이 변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바로 그거네요. 세월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같은 작품을 다시 보는 경험은 뭐랄까 언제나 좀 특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서 이 노래 윈센트가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는 위로가 됐는지,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고흐의 예술이 사실은 어떤 비극적인 역설 위에 세워졌는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천재 화가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존재 자체랑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노래가 담고 있는 진정한 헌정의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영원의 문이라는 그림에 담긴 절망. 그리고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었는데 그의 온전한 정신을 독을 담는 그릇에 비유한 것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그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출발점은 역시 보내주신 그 경험이에요. 20년 전에는 그저 서정적인 멜로디랑 Starry Starry Night 이 후렴구만 기억에 남았는데 네, 대부분 그렇죠. 이제는 고흐의 그 지독한 고독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돈 맥클린의 애틋한 연민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이걸 설명하는 아주 근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헌정이라는 게 대상을 막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신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노래를 그냥 추모곡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기릴 때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막 나열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관객석에서 박수 쳐주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돈 맥클린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무대 위로 그냥 올라가서 고흐 옆에 나란히 서준 거예요. 그리고 고흐를 이해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신 소리쳐주는, 뭐랄까, 변호인의 역할을 한 거죠. 와, 무대 위에 함께 서준다는 비유. 정말 멋진데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 맥클린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었을까? 아, 고흐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후대의 예술가가 내가 당신 마음을 안다,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 하는 게 조금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돈 맥클린이 그 자격을 얻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는 그냥 막연하게 당신 외로웠겠죠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고흐가 남긴 유일한 언어, 바로 그의 그림 속으로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흐의 그림을 번역해낸 거죠. 번역이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번역했다는 거죠?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이게 그냥 밤하늘 묘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 생레미 정신병원 창밖으로 보이던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불꽃처럼 솟아오르고 별과 달이 막 폭발하듯 소용돌이치는 그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요? 네, 그 캔버스 자체를 그대로 음표로 옮겨온 거예요. 또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밝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꽃들. 이 구절은 어떠세요? 아, 해바라기. 그렇죠. 노란색 물감을 거의 튜브째 짜서 덧칠해가지고 정말 해바라기가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것 같은 그 질감. 그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잖아요. 네네. 그는 고흐의 시각 언어를 청각 언어로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옮겨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변이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렇군요. 막연한 동정이 아니라 그의 작품에 대한 깊고 철저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한 변호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번역이라는 표현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번역된 언어가 20년이라는 세월을 만나면서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는 그냥 멜로디에 실려서 지나갔을 이 구절이 이제는 가슴을 칠 겁니다.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어떻게 듣는지도 몰랐죠. 아마 이제는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는. 정말 그러네요. 저는 그 가사 들으면 뭐랄까, 제 젊은 시절의 어떤 순간이 떠올라요. 정말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억울했던 때요.
네네. 물론 고우의 그 거대한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감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가사가 더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몰이해, 소통의 단절,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가사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래는 결국 고흐를 향한 가장 슬프고도 완벽한 헌사로 마무리되죠.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이 세상은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아름다운 영혼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세상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고발이자 가장 근본적인 위로인 셈이죠. 네. 청취자께서 느끼신 그 선명함의 정체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멜로디 뒤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기꺼이 그의 편에 서준 또 다른 인간의 따뜻한 목소리. 그게 이제야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군요. 돈 맥클린이 고흐의 마음을 번역해줬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럼 고흐 본인은 자신의 그 참담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그의 그림 영혼의 문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철학적 명제랑 연결한 부분이었는데 와, 고흐의 비극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찼습니다. 보통의 예술가 평정과는 전혀 다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맞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잖아요. 보통은 나는 학생이다, 나는 의사다, 이런 본질이 먼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림은 아무런 목적이나 본질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 즉 실존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질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료는 고흐가 바로 이 순서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다고 해석해요. 거부했다고요? 네, 자료에 나온 부초, 그 비유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부초 같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죠. 네, 물결에 몸을 맡기면서요. 근데 고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화가라는 본질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억지로 뿌리를 내리려고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와, 그에게 화가라는 본질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랑 똑같은 거였던 거군요. 화가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웠다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의 문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와,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혼의 문은 낡은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절망적으로 흐느끼는 노인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보면 그냥 슬픔을 표현한 그림 같지만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평생을 걸고 지켜온 화가라는 자기 본질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죠. 본질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네. 그림 속 노인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하얗게 타버린 후에 그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꽉 움켜진 두 주먹을 보세요. 저 안에는 분노랑 배신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는 거죠. 나는 화가다라는 본질을 지키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그 그림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배신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감마저 그림으로 그려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환멸. 어쩌면 나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떠드는 부초처럼 살았어야 했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의 순간을 그린 걸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신념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이라니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점이 나와요. 자료에서 고흐를 지독하고 미련한 바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림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느꼈다면 붓을 꺾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네. 근데 그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괴롭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영혼의 문이 바로 그 증거고요.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를 다시 손에 쥐고 자신의 파멸을 기록한 셈이네요.
이건 정말 끔찍한 모순 아닌가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죠. 그림이라는 언어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었다는 건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유일한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 이게 바로 천재 예술가가 짊어져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자료는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뭐랄까, 이 자료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고흐의 그 격렬하고 꿈틀거리는 붓터치가 사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흐의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세니티를 하나의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과연 뭘 담고 있었을까요? 뭘까요? 바로 맹독입니다. 내면에서 들끓는 고통과 광기라는 맹독이요. 아, 그의 대담한 붓터치는 어떤 예술적 시도나 기술적 완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릇 안에 담긴 맹독이 밖으로 넘쳐서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어떻게든 캔버스 위로 쏟아내야만 했던 필사적인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와, 그 비유 하나로 고흐의 모든 예술 활동이 재해석되네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창조가 아니라 일종의 배설이나 해독작용에 가까웠다는 해석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과정이 그릇 자체를 부식시켰다는 점이에요. 맹독을 쏟아내는 행위 자체가 그릇의 균열을 가게 만들고 점점 더 약하게 만든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을 자료에서는 파멸의 양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성 피드백이라는 건 결과가 원인을 더 강화시켜서 과정 전체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을 말해요. 악순환 같은 거죠. 아, 악순환. 네. 고흐의 경우 내면이 무너져 내릴수록, 즉 세니티라는 그릇이 부식되고 깨져나갈수록 역설적으로 그 틈으로 새어나온 작품은 더욱 강렬하고 찬란하게 빛났다는 겁니다. 아, 고흐가 귀를 자르거나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등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렸을 때 그의 그림은 오히려 더 눈부신 색채와 격렬한 에너지로 폭발했죠. 즉, 자기 파괴가 예술의 연료가 되는 끔찍한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파멸이 예술의 연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상하는 별이 빛나는 밤의 그 아름답고 황홀한 소용돌이가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이 타들어가며 남긴 재와 그을음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름답다고 감탄만 했지 그 아름다움의 대가로 무엇이 치러졌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고흐의 그림을 보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감탄했던 해바라기의 그 눈부신 노란색이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이 타들어간 색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우리는 결과물인 그림만 보지만 그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그 그릇이 어떻게 부서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결국 자료에서 던지는 가장 아프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야만 하는 걸까? 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죽어서 신격화되는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림 팔아서 소박하게 생활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결국 예술과 삶의 딜레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인간의 삶이 처참하게 희생된 대가로 위대한 예술작품이 탄생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우리는 그의 희생 덕분에 이 위대한 작품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비극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노래 빈센트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떠올라요.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이게 이제는 단순한 위로나 세상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마치 미안하다는 사과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네, 자료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죠. 이 거친 세상이 당신의 순수함을 품기에는 너무 척박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런 명작들을 남기지 않았어도 좋으니 차라리 덜 아프고 더 사랑받는 평범한 사람이었기를 바란다는 안타까운 비원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다 한 인간의 행복을 더 우선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목소리인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어쩌면 20년이 지나 이 노래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부채감을 이제는 이해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부채감? 네. 고흐가 자신의 삶과 온전한 정신을 조각내서 치른 그 비가역적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의 정신이라는 그릇이 깨져나가며 만들어낸 그 눈부신 파편들이 지금 우리에겐 밤하늘에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미안한 일입니다. 그 부채감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경의와 감탄의 대상이었던 예술이 나이가 들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한 인간의 고통과 희생을 보게 되면서 일종의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준 성숙한 시선이 아닐까 싶네요. 20년 만에 더 선명하게 들리는 노래 한 곡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본질과 싸우다 장렬하게 산호한 한 인간을 만났습니다. 예술이 곧 자신의 구원이자 동시에 파멸이었던 한 예술가의 지독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편의 노래와 몇 점의 그림,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고흐라는 예술가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슬프고 또 위대한 존재로 다가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고흐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내면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볼 때 우리 관객은 과연 그들의 창조물을 감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처절하게 파괴되며 남긴 아름다운 잔해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순수한 감상은 어디까지이고 그들의 비극에 대한 우리의 암묵적 동의는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